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저희 사자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순서 마련해드리고 있죠. 영화로 보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음악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시간에 제일 중요한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죠? 저희 CBS 음악 FM 매일 낮 11시부터 12시까지 신영음, 신지혜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신지혜 아나운서를 모십니다. 신지혜 아나운서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추천하는 요즘 영화들 그리고 요즘 영화 음악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마지막 회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자, CBS FM 신지혜의 영화 음악을 직접 제작 또 진행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신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팬이라 지금 스튜디오 앞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막 가슴이 떨리네요. 신지혜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대체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면 제 나이가 너무 드러나서 잘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요. 신비주의를 고수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 19년이 넘었고 와. 내년 2월이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야. 저희 청춘을 다 바쳤죠. 그리고 지금 11시부터 12시 그 시간대에는 저희 CBS FM이 전체 채널 통틀어서 네. 청취율 1위. 네, 근데 벌써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랑을 너무 많이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이 신지혜 영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음악 FM의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간대 1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시사자키는 동시간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출연했으니까 하실 겁니다. 보통 영화 음악 그 프로그램을 직접 혼자서 제작하고 그러니까 선곡도 다 한다는 거고 많은 사람이 묻는 질문이 개봉되는 모든 영화 다 보십니까? 이런 걸 거예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진짜 거의 저인망 어선처럼 모든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지치고 또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개봉한 영화 반 정도쯤은 그래도 보는 것이 목표이죠. 네. 원래부터 영화를 좋아했습니까? 너무 사랑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오. 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전에도 물론 TV에서 특집하는 거 저희 어머니랑도 같이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재밌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를 한 거예요. 마카로니 웨스턴의 대표작이죠. 맞아요. 그때는 마카로니 웨스턴 이런 용어도 잘 모를 때인데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영화 완전 폼생폼사 영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보다 이렇게 딱 무게 잡고 나와서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들 그때는 어린 애들이 극장에 지금처럼 자주 갈 수가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TV에서 선생님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또. 저는 모범생이라 잡히러 다니는 일은 안 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 막 몰래 들어가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슴이 떨려서 그런 짓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못했고. 네. TV에서 하는 이제 모든 영화를 섭렵해서 보면서 저만의 영화 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별점 매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야. 그게 더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고 또 음악 FM 채널이 만들어지고 워낙 좋아하던 영화 프로그램을 맡고 이거 완전 신나는 인생인데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또 힘이 들어도. 이 부분만 보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아무래도 직장인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아나운서 PD들이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뉴스도 하셔야 되고. 다른 몇 개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 한 2-3개 프로그램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사회도 사실은 나가고 오고 하는 그런 이동 시간, 그다음에 가서 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노동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 그 얘기까지 하면 청취자들한테 네. 욕 먹어요. 그렇겠죠. 그럼 요 얘기는 살짝. 근무 시간에 나가서 영화 보고 왔다. 그걸 업무로 쳐준다. 근데 그게 제 일이죠.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기자들은 더 하죠. 하루 종일 3편 막 4편씩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모든 문화 콘텐츠가 그렇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에 가서 무언가를 소화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던 거예요? 네,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놀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래도 나름 즐겁게 삽니다. 신지혜 씨도 힘들답니다. 네, 제가 저도 대신 인간인지라.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한다는 게 그게 힘든 그렇죠. 거죠. 제가 좋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해서 한 20분, 30분 지나는데 이건 영 내 취향이 아닌데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봐야죠. 다 봐야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신지의 영화 음악을 저녁 시간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제부터는 그냥 혼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그냥 거들어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영화들 또 어떤 음악들 주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막 그 고민 아닌 고민, 즐거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고 또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고 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많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왜 이런 어떤 추석 대목 이래서 큰 영화들 막 볼만한 영화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블록버스터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애니메이션도 많이 개봉하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이렇게 좀 많이 분산되고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는 지난 영화지만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영화들 그리고 극장에 이제 또 이번 주에 개봉된 영화들 그리고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영화들이 트렌드 아닌 트렌드를 이루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일단 추석이니까 연휴니까 아무래도 가족, 친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영화들이긴 한데 엘리자베스 타운이라는 영화와 미라클 밸리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을 먼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타운? 네. 어떤 영화였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카메론 크로 감독하면 잘 아실 텐데요. 뭐 바닐라 스카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화들. 바닐라 스카이는 봤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인간들의 어떤 삶을 진중하게 잘 들여다보고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인데요. 엘리자베스 타운은 그 타운 이름이죠. 그 동네 이름인데 드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발, 운동화를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그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죠. 근데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잘려요. 너무 상실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그런 자기의 삶과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고향은 켄터키고 어머니는 그 캘리포니아에 살았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고향의 친지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간사스러운 여자애가 우리 순진한 이 아무개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 켄터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산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좀 이렇게 등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죠. 내가 거기 가기는 좀 그러하니 네가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좀 이렇게 수습해 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그런 마음과 상처를 안고 비행기에 올라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고향에 갔더니 이 자기가 자란 마을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그 친족들이 많이 살고 친척들이 많아서 굉장히 따사롭게 이 아들을 맞아주는 거죠. 그 동네가 엘리자베스 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어렸을 때 모습들, 그다음에 친척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인상 이런 것들을
말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가장 백미로 생각하는 장면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 때 이 친구들은 장례식을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잖아요. 좀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남아있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유대를 끈끈이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친인척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조그만 강당 같은 데서 추모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가지고 우리 아무개는 그랬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 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렇겠죠. 제가 여기 왜 왔지? 막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고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다 엄마가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아무개의 아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랑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고 우리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긴 씬으로 잡히는데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깍쟁이 같은 홀리가 아니구나. 그냥 도시천이 홀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무개를 사랑해주고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었구나. 이런 거에 점점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그 엄마 홀리가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바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나오는 문리버라는 그 노래인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노래에 맞춰서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탭댄스로 나는 우리 남편을 추모하겠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겠다. 네. 그 문리버를 틀어놓고 탭댄스를 추는데요. 사람들이 막 나중에 감동 어려서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시면 물론 뭐 드류가 이제 뭐 어떤 클레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로부터도 이제 위로를 조금씩 받고 로맨스가 싹 틀 거야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그 여정과 또 삶도 우리는 사실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상실감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이것이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멋지게 그려진 영화예요. 진정한 의미 어떤 화해? 네, 화해, 극복, 성장, 뭐 치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영화입니까? 이게 2005년에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꽤 됐죠? 지금 미라클 밸리에는 상당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미라클 밸리에는 재작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더 가족의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미라클 밸리에는 사실 그 밸리에라는 가족의 이야기라서 프랑스 영화라서 원래 제목은 라 파미유 벨리에 해서 그냥 벨리의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왜 미라클이 붙느냐? 아마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한 그 입장 혹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갈 텐데요. 폴라라는 소녀가 있어요. 아직 10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죠. 이 소녀의 부모님은 청각장애를 가지셨어요. 근데 파리 근교에서 농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녀인데 아주 열심히 살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드리고 뭐 농장일도 거들고 남동생도 잘 돌보고 그냥 평온하고 아주 멋진 가족. 근데 부모님은 청각장애를 가졌으니까 항상 이 폴라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세상의 창구 역할이 돼주는 거죠. 네네. 항상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 폴라가 어느 날 전학 온 남학생한테 반한 거예요. 근데 이 남학생이 합창단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디션을 해야 되니까 노래를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넌 여기 와야 된다고. 들어와야 된다고. 소질.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줄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장 영화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겠구나. 뭐 이런 걸 다 상상할 수 있고 그 내용 그대로 가요. 근데 이 스토리를 받쳐주는 게 음악이에요. 그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미셸 사르드. 우리가 뭐 사랑의 열병이나 뭐 주볼 비상 같은 이런 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굉장히 파퓰러한 곡들이거든요. 근데 그 곡들이 이 합창단 선생님이 계속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는 왜 최신곡 안 배우고 맨날 미셸 사르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용필 선생님 노래 막 이런 느낌이니까 막 불만을 토로하지만
미셀 사르드는 20세기의 모차르트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 계속 그 노래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어린 그 소녀들의 합창으로 혹은 듀엣으로 독창으로 들려지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요. 일종의 음악 영화라고. 네, 음악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리의 가족이 또 우여곡절을 겪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라는 너무나 놀라운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러 이제 대도시로 가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는 자기네들 딸이 어쩌면 세상의 창구였고 자기네들하고는 다른 아이잖아요. 얘는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딸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모르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못 듣죠. 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겠네요. 영화의 장면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합창단 발표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와요. 근데 이 폴라의 부모님도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듣지는 못하지만 그 울림 이런 걸 영화에서 감독이 직접 표현을 해줬어요. 실제로 그 장면에서 음악이랑 음향을 다 빼고 약간의 그 울림들. 그래서 실제로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느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게 쫙 오는데 그걸 듣고 막 엄마 아빠 감동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그분들은 박수를 칠 때 우리처럼 막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반짝반짝 별 표시를 해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제 드디어 폴라가 오디션을 보러 가서 엄마 아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념을 가지고 막 온 거죠. 폴라가 오디션을 보러 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폴라가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미셸 사르드의 주볼러 비상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 자체가 이제 나는 날아오를 거예요. 저를 이제 잡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중간에 들어서 앉은 거 보고 이 소녀가 수화로 그 노래를 실제로 이걸 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들이 아마 가족끼리 봐도 너무 좋지 않을까. 엘리자베스 타운 네. 그리고 미라클 밸리 네. 두 영화 소개받았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신지혜 씨가 이 두 영화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주인공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뭐 누구 고향은 어디고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음악은 네. 어떤 음악인데 네. 뭐 그것들은 어떤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어떻고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쫙 하는데요. 밑에 원고가 하나도 없어요. 메모는 있죠. 전부 다 외워온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각인돼 있으니까. 예, 각인돼 있으니까요. 이야. 재밌으시죠? 진짜 전문가시네. 엘리자베스 네. 타운에서는 아까 소개한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의 네. OST로 나온 문리버. 네, 그 곡을 들으면 참 좋죠. 오드리 헵번 주인공이었던 맞아요. 그 영화. 정말 네. 오래된 고전. 6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게 원작 소설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다르죠. 네. 영화가 더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미라클 밸리에서는 뭐 들을까요? 미라클 밸리에도 좋은 곡이 많은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그 주볼로 비상이라는 그 마지막 오디션 장면에 흘렀던 곡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이 두 곡 들으면 1부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듣고 우리 2부에 다시 또 만납시다. 네. 시사잡기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은 신지혜의 영화 음악을 제작 진행하는 신지혜 DJ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미라클 밸리의 또 엘리자베스 타운 두 영화를 소개받았고, 자 이제 2부는 어떤 영화로 시작할까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실. 네. 이분은 이 영화들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10월 3일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두 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네. 전체 관람가니까 걱정 없이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넛잡 2인데요. 예. 넛 하면 그 땅콩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잡하면 약간 도둑질 이런 은어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안 잡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넛잡 2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땅콩 도둑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다람쥐는 아니고요. 예, 다람쥐뿐 아니라 공원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있어요. 예, 모든 애들이 다 의인화된 동물들이 나오는데 넛잡에서는 사실 그 땅콩을 훔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 2편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이 설린데 걔랑 이제 공원의 친구들이 그 땅콩 훔친 걸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근데 땅콩 가게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다시 원래 있던 리버티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악덕 시장님이 이곳에 우리는 놀이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원을 허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리와 친구들이 갈 데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의 살 곳을 마련하자. 지키자 해서 공원을 지켜라라는 특명 아닌 특명을 가지고 벌어지는 모험이에요. 재개발 반대 투쟁. 예, 이런. 그렇게. 역시 시사자키 진행자 같은 발언을 해주시는데요. 동물들의 환경 파괴, 재개발 반대 그렇죠. 투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정말. 저는 그냥 귀여운 동물들이. 너짭2. 네. 보통 이 본편만한 속편 없다 그러는데 이건 괜찮아요? 애니메이션은 특히 이 시리즈로 나와도 굉장히 전편만큼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즈물이 나올 때 특히 1편이 너무 기발하고 재밌을 때 2편에서는 사실 전편만 못하군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시리즈물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쿵푸 팬더 이런 거 보고서 네, 계속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약간 그런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플롯 자체도 굉장히 잘 짜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변주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맞아요. 이야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시리즈물은 속편은 이제 재미없다. 이런 관념을 깨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애니메이션은요. 네. 요새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맞아요. 어느 대목쯤 가고 어떤 스토리와 어떤 주인공의 캐릭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를 네, 다 시장 조사를 해서 네. 그걸로 만든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뭐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틱 코미디의 문법이 있고 스릴러는 스릴러 영화의 문법이 있고 이런 문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 줘야겠군. 그래서 저는 약간 여담이지만 공포 영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마음에 대비를 해요. 이쯤 되면 저기서 어떤 존재가 나오겠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명 한번 안 지르고 영화를 봐요. 대신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들썩들썩하는 바람에 놀라게 되는데. 다 예상하고 본다. 그렇죠. 약간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주되는 새롭게 각색되고 재창조되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하죠. 너짭2. 네. 그다음요. 요것과 더불어서 딥이라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인데요. 딥이라는 애는 이제 꼬마 문어 뭐 이러고 얘네 친구들은 당연하게 해양 생물들. 그래서 뭐 무슨 랜턴피쉬 뭐 새우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뉴욕이 배경인데 이게 먼 미래 얘기예요.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근미래 되겠네. 어느 시점의 미래. 그래서 뉴욕이 바다로 이렇게 잠겨서 그 안에 이제 뉴욕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무슨 전쟁이 났어요? 왜 바닷속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설정이 애니메이션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애들이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아니 이것도 배경에는 네. 지구온난화, 네, 그런 것도 해수면 상승. 네. 시사 잡기 어렵네요. 다 그런 배경을 깔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바닷속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그 예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라든지 이제 그 뉴욕의 가운데 맨해튼 가운데 있는 그런 브로드웨이의 어떤 상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서 볼거리를 또 주기도 하고요. 타이타닉하고 브로드웨이가 같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완전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이죠. 애기들이 같이 보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침몰하지도 않았고. 좋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근데 여기도 너짭처럼 딥이라는 애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거든요. 장난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진 거죠. 물속인데 마을이. 폭발이 나요? 네, 물속에서 폭발이 나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딥은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전설의 고래를 찾아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면 다 모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저연령층의 아이들이 함께 보는 영화는 성장기라는 것을 항상 같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모험 이야기가 아닐까. 아이들이 또 흠뻑 빠져들어서 그렇죠. 자기와 주인공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런 모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최근에 영화들 보면 좀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좀비 피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현실에서 또 그 미국은 또 토네이도 같은 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수중 토네이도가 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모험 성장 바닷속인데 현재적 코드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을 거예요. 딥. 네. 이건 지금 개봉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10월 3일에 개봉돼서 아마 연휴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좋아요. 하시는 분들 가셔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음악은 뭐 들을 겁니까? 여기는 음악이었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편 더 볼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음악을 거기서 듣도록 할게요. 어떤 영화죠? 최근에 개봉된 몬스터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요것도 약간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아니고 실사 영화인데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코너인데요. 그리고 나서 소년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꿈이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면 밤 12시 7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지진같이 이렇게 물리면서 거대한 나무 괴물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소년에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괴물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코너에게 내가 앞으로 3가지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의 3가지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나한테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코너라는 소녀는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죠. 도피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그냥 느닷없이 12시 7분에 괴물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언제나 뭘 하다가 시계를 보면 혹은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면 잠을 자다가 악몽에서 깨어나면 12시 6분에서 7분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거 너무 무서운 영화 아니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런 판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상처? 어쩐 성장통? 이런 것들을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영화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나무 괴물이 와서 해주는 그 3가지 이야기도 결국 이 아이의 코너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주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것도 눈치챌 수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입니까? 애들은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네, 그 이상? 정도면 가능한데 아마 몬스터콜은 제목처럼 그렇게 무섭진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이 어른들의 동화 회상하면서 어른을 위한 동화. 그래서 어른 중에는 이 몬스터콜 보시고 많이 감동을 느끼고 눈물이 났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줄거리를 다 얘기해드리면 너무 재미없어지는 영화라서 여기까지. 여기에 음악은? 여기 이제 엔드 크레딧이 흐르면서 키인의 Tear Up This Town이라는 곡이 흐르는데요. 키인의 노래는 굉장히 그 따사로운 그런 햇빛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보컬 자체가.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뭐 귀없는 토끼나 이런 영화의 사운드트랙으로도 많이 쓰인 곡들이 있는데 이 몬스터콜의 엔딩곡으로 쓰인 이 곡 Tear Up This Town 듣겠습니다. 신지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영화들 소개해 주실랍니까? 네, 최근의 영화들 중에 이 곡은 내가 언제 들었던 곡인데 혹은 이 곡이 영화에도 쓰이네 이런 식의 영화들이 눈에 띄어요. 옛날 명곡들을 영화 속에 삽입하는 그런 곡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멋진 액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영화들이 있어서 이것도 최근 영화의 어떤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베이비 드라이버 아닙니까? 보셨나요? 보진 않고 기사를 봤는데 이 감독이 영화를 미리 다 음악을 미리 골라놓고 맞아요. 저작권 섭외 다 끝내놓고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다. 맞아요. 이 기사를 읽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 한 편도 바로 그 베이비 드라이버예요. 근데 이 베이비 드라이버와 함께 아토믹 블론드 그리고 킬러의 보디가드 이렇게 3편을 엮어드릴 텐데요. 말씀하셨으니까 베이비 드라이버부터 시작하죠. 그 감독이 에드가 라이트라는 감독인데 최근에는 앤트맨이라는 그 히어로물을 만들었고요. 옛날에 왜 아메리칸 그래피티라고 청춘낙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또 이 사람 뮤직비디오 같은 걸 좀 많이 작업을 했는데 항상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과 영상에 기가 막힌 리드미컬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비 드라이버는 정말 좋은 곡들을 다 뽑아놓고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어쩌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사에. 근데 그게 영화를 딱 보면 오프닝 장면부터 이야 이거구나 하는 감이 딱 오시는데요. 이 베이비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자입니다. 청년이에요. 베이비예요. 이름이 베이비예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데보라라는 여자
과 처음 만날 때도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베이비, B-A-B-Y라고 얘기해주고 그 여자가 피식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이비, 물론 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명이죠.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차 사고를 당해서 그 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이명이 사라진다. 그걸 이제 가리는 거죠. 감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음악을 항상 아이팟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이팟이 얘는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음악들이 꽉꽉 차 있죠. 그리고 얘는 천부적인 드라이버예요. 기가 막힌 그 고개에 가까운 운전 실력을 뽐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해서 어떤 범죄 조직의 보스의 돈을 건드리고 만 거죠. 얘는 그냥 단순히 차를 모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잡혀서 너 빚을 갚아야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얼마나 난 줄 아느냐. 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갱들을 이 보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얘한테 맡기면 그 플랜을 짜는 거죠. 언제 어디서 뭐 돈을 탈취해서 몇 분에는 떠나야 되고 네가 운전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범죄 조직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버지는 항상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만 하면 된다고. 이번만 하면 나 손 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니까 더욱더 이 조직에서 나는 이제 손을 빼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직이 안 놔주겠죠. 그렇죠. 뻔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드라이버인데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영화를 맙시다. 보셔야 되죠. 다행히 슬프진 않아요. 네, 근데 말씀드리는 그 플롯만 보고 나면 그냥 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음악하고 그 영상하고 맞아떨어지니까. 리듬이 맞아요. 박자를 착착 맞춰서 음악하고 영상이 같이 춤추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우와 영화의 그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4D 극장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리듬을 팡팡 느끼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4D 보시면서 또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아토믹 블론드? 네, 아토믹 블론드는 요즘에 뭐 그 걸크러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마 선봉에 서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샤를스 테론. 우리 얼마 전에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도 아주 퓨리오사라는 아주 멋진 그런 여성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샤를스 테론은 사실 그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 몬스터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상도 받고 할 정도로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발레, 운동 이런 걸로 몸이 다져져서 근육도 굉장히 좋고요. 몸을 굉장히 잘 쓰는 여자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토믹 블론드도 사실은 이 여자 주인공이 로레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샬리스 테론이 맡은 그 역인데 스파이예요. 근데 이때가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날 그 하루 동안에 이 로레인이 그 자기의 그런 상관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어느 나라 소속 스파이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나라 소속이라기보다 MI6 소속이에요. MI6. 네, 그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영화적인 배경에서도 보면 뭐 그때 소련이 붕괴해서 KGB 뭐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다음에 뭐 MI6, MI5는 이제 영국 국내의 어떤 상황들, 독일의 비밀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묶여 가지고 혼재돼 있을 때였거든요. 네. 더군다나 베를린 장면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베를린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모든 각국의 비밀 요원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이중 스파이가 생기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좋지 않은 위험이 생기고 흥미진진하게 네, 그 가운데 이제 로레인이 파견이 됐는데 너무 놀라운 비밀을 로레인이 알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복잡한 첩보물인데 네, 여기도 음악이 아주 잘 깔립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오프닝 장면부터 데이빗 보이의 캣피플이라는 곡이 깔려요. 그 예전에 80년대에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했던 캣피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있죠. 네, 데이빗 보이의 그 환상적인 목소리가 그 영화랑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오프닝 씬에 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드라이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아주 멋진 곡들이 액션 씬과 거의 모든 씬에 쫙 깔리면서 이 샬리스 테론이 연기한 로레인이 펼치는 액션과 음악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뤄요. 네. 근데 이게 꼭 뭐 격렬한 액션일 때만 빠른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격투씬에서 조지 마이클의 뭐 파더 피겨 같은 곡이 흐르기도 하고 묘하게 그런 정동이 어우러진 그런 액션씬들이 음악과 더불어서 펼쳐지는데 정말 그 후반부에 기가 막힌 롱테이크로 잡힌 액션씬에서는 아예 음악을 다 빼버려요. 그때는 또 조용해요. 네, 그래서 음향만 막
그 치고 받고 툭탁거리는 소리만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음악과 영상의 조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기가 막힌 리듬감을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 감독들은 음악에도 대단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감독들이 사실은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자베스 타운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음악을 자기 거의 다 선곡을 해요. 그다음에 뭐 클래식 쪽에서는 그 작곡하신 스탠리 큐브릭 같은 경우는 클래식에 워낙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워낙 애호가라서 자기의 영상에 잘 맞는 그런 곡들을 잘 끌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한 곡 하나 더가 킬러의 보디가드. 요거는 글자 그대로 킬러, 악명 높은 킬러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서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악명 높은 킬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디가드를 최상의 보디가드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보디가드 마이클과 동행하는데 이 다리우스라는 킬러는 엄청난 수다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클은 굉장히 그런 시끄러운 걸 못 참고 성격이 까칠한 그런 보디가드예요. 대충 그려지네요. 네, 어떤 영화인지. 그 버디무비의 그 특색이 잘 살려져 있는 영화인데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 계속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싹트는 브로맨스.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또 아주 멋진 곡들이 많죠. 뭐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라든지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이런 곡들이 이 영상하고 또 잘 맞아떨어지면서 귀에 익은 좋은 음악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액션 영화들이죠. 한꺼번에 세 곡을 다 들어보도록 하고. 쭉 듣죠. 예, 그 리듬 한번 즐겨보시죠. 다 좋은데요. 네. 아토믹 블론드 중에서 먼저 한 곡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아토믹 블론드 그렇게 세찬 액션이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데이비드 보이와 퀸이 함께한 언더 프레셔가 흐르거든요. 이 곡이 아주 그 영화의 느낌을 산뜻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 곡을 듣고 그다음에 베이비 드라이버도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베이비가 주인공이니까 칼라 토마스가 부른 베이비 한번 들어보고요. 킬러의 보디가드는 또 이제 감성적인 노래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가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어보시죠. 우리 귀에 익은 명곡들 그런 곡을 활용해서 영화의 장면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든 그런 영화 또 세 편 소개받았고요. 네. 자, 다음 영화는 어떤 겁니까? 다음 영화는 이제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 한 두어 편 얘기를 살짝 건네드릴게요. 먼저 12일 개봉 예정인데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개봉됩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아시는 것처럼 리들리 스콧 감독의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건데요. 이 블레이드 러너에는 보통 사람, 인간,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이 인간들이 일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죠. 그들을 리플리컨트라고 부르는데 이 리플리컨트들과 인간들의 어떤 그런 대조적인 모습 혹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그리고 오히려 개봉 이후에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다룬 SF 영화들의 원전 혹은 원형과 같은 영화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게 82년 작품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49년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2049가 속편으로 35년 만에 개봉이 되는데 아마도 그 인간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의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 어떤 미래의 모습을 살짝 엿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레이드 러너 2049를 한번 선택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시차가 좀 있는데 10월 말쯤 지금 개봉 예정으로 돼 있어요. 조금 남았네요. 네,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건데 토르? 예, 토르. 망치. 그렇죠. 뮬리를 든 북유럽 신화의 그 신이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그 영화사에서 만들어낸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년의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블, DC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영화로 이런 히어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 등장했죠. 네, 이 영화들이 계속 시리즈 아닌 시리즈로 온단 말이죠.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히 이 히어로물들을 우리 이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1년의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 아래 이런 영화들이 다 기획이 된 거예요. 이것도 주도 면밀한 기획이 있어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우리의 갑자기 아이언맨, 헐크, 뭐 토르 이런 영화들이 쭉쭉 오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쿠키 영상들이 박혀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무슨 장면이지? 궁금했는데
잠시 후에 개봉된 아이언맨을 보니까 혹은 토르를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 영화에서 봤던 그거잖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리 살짝 예고를. 그렇죠. 얘는 누구인데 누구랑 연관이 있을 거를 암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모여서 만든 게 어벤져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벤져스를 봤을 때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행동하는. 이런 게 다 계획하에서 계획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토르 라그나로크는 그 신화라는 그 어떤 이야기의 원천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렇게 어떤 유니버스가 구축해 들어가는 영화사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영화사들이 이렇게 10개년 계획까지 해서 쭉 밀고 가는 영화들이 대부분 흥행 성공도 쭉 성공하죠. 하죠. 네, 대단해요. 특히 마블과 DC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흥행 성공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DC는 조금 사실은 좀 무겁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런 관념이 좀 강하고요. 마블은 글자 그대로 장난도 치고 밝고 경쾌하고 툭 치고 빠지는 이런 개념이 강해서 마블의 영화들이 흥행 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고 그래요.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앞으로 개봉될 블레이드 러너 2049, 네. 그다음 토르, 라그나로크. 네. 음악은 뭘 들을까요? 음악은 아무래도 그 블레이드 러너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던 그 돈 퍼시벌의 유명한 곡이 있죠. One More Kiss Dear. 리플리컨트 하나가 사살될 때 흐르던 곡인데 그 처연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흥뚱흥뚱 흐르는 이 곡이 묘한 감흥을 안겨줍니다. 들어보죠.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까지 소개받았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이제 또 어떤 영화 소개받을까요? 아무래도 또 우리 한국 영화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편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죠. 네, 이 영화도 개봉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김영하 씨의 그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설 자체도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서 영화는 또 어떨까 기대를 하면서 봤고 영화도 꽤 흥미롭게 잘 봤어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이런 원전 소설이나 만화나 뭐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걸 갖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땐 분명히 각색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법은 그런 면에서도 꽤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살인자의 기억법은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그냥 겉모습 봐서는 굉장히 평범하죠. 그 딸의 아버지이고 수의사이고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이러저러한 그 성장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뭐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15년 전에 이제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은 살고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설경구 씨죠? 네, 설경구 씨가 주연한 병수라는 그 아버지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라고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자기의 눈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감해서 옛날 자기 모습. 네, 옛날 자기 눈빛.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정황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은 경찰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병수 혼자만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내 딸에게 접근을 했고 내 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억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데 결국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왜곡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망각되기 쉬운 그런 기억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록이 된 것도 왜곡이 되고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충분히 첨삭 가능이 되잖아요. 첨삭이 가능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조작에 의해서 바뀌면서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거기서 빚어지는 그 내면의 그런 모습들을 설경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예고편만 봐도 설경구 씨 연기가 머리 굉장히, 뇌리에 남아요. 네, 한쪽 맞아요. 눈을 찔럭찔럭 네, 하면서 맞아요.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캐릭터를 그렇죠. 그렇게 반영했다고 하는데 살인자의 기억법.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아까 그 블레이드 러너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츠하이머를 다룬 그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에게 우리가 너무 큰 슬픔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이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은 일반인들의 기억과 다른 류의 다른 질감의 기억들인데 그것이 혼재되면서 그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안겨줍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시작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네. 거기까지만 하고 네. 살인자의 기억법 또 어떤 영화예요? 우리 영화 또 중에. 하나는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김종관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아주 그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수채화 한 편 같은 영화라고 그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영화 재밌어요. 네, 그 하루를 딱 담은 뭐 이런 네, 거. 근데 여기는 또 공간까지 딱 그 공간이에요. 네, 네. 카페에 그 테이블에 오전에 한 커플, 오후에 한 커플, 해질녘에 한 커플, 저녁에 한 커플, 네 커플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겠네요. 미처 물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네 커플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말로서 전해지는 건 몇 %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표정이나 몸짓이나 분위기, 그다음에 앉은 자세,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살려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블 하나를 마주두고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영화의 전부거든요.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더 재밌게는 알겠습니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은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이거 더 테이블은 책이 나왔는데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그 등장인물 캐릭터들의 다른 이야기를 소설로 묶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 있어요. 우리 영화 2개, 그 가운데 음악은 뭘 들을까요? 더 테이블 중에서 오프닝 테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이따 우리 광고 듣고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신지아 씨하고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겠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어때요? 출연료만 잘 주시면.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출연료 네. 규정이 있어요. 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봉사를. 자주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을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신지혜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더 테이블의 오프닝 테마 함께 듣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한글날 저녁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켄터키고 어머니는 그 캘리포니아에 살았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고향의 친지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간사스러운 여자애가 우리 순진한 이 아무개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 켄터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산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좀 이렇게 등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죠. 내가 거기 가기는 좀 그러하니 네가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좀 이렇게 수습해 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그런 마음과 상처를 안고 비행기에 올라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고향에 갔더니 이 자기가 자란 마을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그 친족들이 많이 살고 친척들이 많아서 굉장히 따사롭게 이 아들을 맞아주는 거죠. 그 동네가 엘리자베스 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어렸을 때 모습들, 그다음에 친척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인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가장 백미로 생각하는 장면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 때 이 친구들은 장례식을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잖아요. 좀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남아있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유대를 끈끈이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친인척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조그만 강당 같은 데서 추모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가지고 우리 아무개는 그랬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 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렇겠죠. 제가 여기 왜 왔지? 막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고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다 엄마가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아무개의 아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랑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고 우리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긴 씬으로 잡히는데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깍쟁이 같은 홀리가 아니구나. 그냥 도시천이 홀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무개를 사랑해주고
잘하고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었구나. 이런 거에 점점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그 엄마 홀리가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바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나오는 문리버라는 그 노래인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노래에 맞춰서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탭댄스로 나는 우리 남편을 추모하겠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겠다? 네. 그 문리버를 틀어놓고 저도 인간인지라.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한다는 게 그게 힘든 그렇죠. 거죠. 제가 좋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고 싶을 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해서 한 20분, 30분 지나는데 이건 영 내 취향이 아닌데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봐야죠. 다 봐야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신지의 영화 음악을 저녁 시간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제부터는 그냥 혼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그냥 거들어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영화들 또 어떤 음악들 주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막 그 고민 아닌 고민, 즐거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고 또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고 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많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왜 이런 어떤 추석 대목 이래서 큰 영화들 막 볼만한 영화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블록버스터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애니메이션도 많이 개봉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이렇게 좀 많이 분산되고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는 지난 영화지만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영화들 그리고 극장에 이제 또 이번 주에 개봉된 영화들 그리고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영화들이 트렌드 아닌 트렌드를 이루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일단 추석이니까 연휴니까 아무래도 가족, 친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영화들이긴 한데 엘리자베스 타운이라는 영화와 미라클 밸리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을 먼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타운? 네. 어떤 영화였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카메론 크로 감독하면 잘 아실 텐데요. 뭐 바닐라 스카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화들. 바닐라 스카이는 봤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인간들의 어떤 삶을 진중하게 잘 들여다보고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인데요. 엘리자베스 타운은 그 타운 이름이죠. 그 동네 이름인데 드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운동화를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그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죠. 근데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잘려요. 너무 상실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그런 자기의 삶과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고향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저희 사자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순서 마련해드리고 있죠. 영화로 보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음악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시간에 제일 중요한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죠? 저희 CBS 음악 FM 매일 낮 11시부터 12시까지 신영음, 신지혜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신지혜 아나운서를 모십니다. 신지혜 아나운서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추천하는 요즘 영화들 그리고 요즘 영화 음악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마지막 회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자, CBS FM 신지혜의 영화 음악을 직접 제작 또 진행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신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팬이라 지금 스튜디오 앞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막 가슴이 떨리네요. 신지혜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대체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면 제 나이가 너무 드러나서 잘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요. 신비주의를 고수할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 19년이 넘었고 내년 2월이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야. 저희 청춘을 다 바쳤죠. 그리고 지금 11시부터 12시 그 시간대에는 저희 CBS FM이 전체 채널 통틀어서 청취율 1위.
네, 근데 벌써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랑을 너무 많이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신재의 영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음악 FM의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간대 1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시사자키는 동시간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출연했으니까 하실 겁니다. 보통 영화 음악 그 프로그램을 직접 혼자서 제작하고 그러니까 선곡도 다 한다는 그렇죠. 거고 많은 사람이 묻는 질문이 개봉되는 모든 영화 다 보십니까? 이런 걸 거예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진짜 거의 저인망 어선처럼 모든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그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지치고 또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개봉한 영화 반 정도쯤은 그래도 보는 것이 목표이죠. 네. 원래부터 영화를 좋아했습니까? 너무 사랑하죠. 지금까지 탭댄스를 추는데요. 사람들이 막 나중에 감동 어려서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시면 물론 뭐 드류가 이제 뭐 어떤 클레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로부터도 이제 위로를 조금씩 받고 로맨스가 싹 틀 거야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그 여정과 또 삶도 우리는 사실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상실감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이것이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멋지게 그려진 영화예요. 진정한 의미 어떤 화해? 네, 화해, 극복, 성장, 뭐 치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영화입니까? 이게 2005년에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꽤 됐죠? 지금 미라클 밸리에는 상당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미라클 밸리에는 재작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더 가족의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미라클 밸리에는 사실 그 벨리에라는 가족의 이야기라서 프랑스 영화라서 원래 제목은 라 파미유 벨리에 해서 그냥 벨리의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왜 미라클이 붙느냐? 아마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한 그 입장 혹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갈 텐데요. 폴라라는 소녀가 있어요. 아직 10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죠. 이 소녀의 부모님은 청각장애를 가지셨어요. 근데 파리 근교에서 농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녀인데 아주 열심히 살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드리고 뭐 농장일도 거들고 남동생도 잘 돌보고 그냥 평온하고 아주 멋진 가족. 근데 부모님은 청각장애를 가졌으니까 항상 이 폴라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세상의 창구 역할이 돼주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 폴라가 어느 날 전학 온 남학생한테 반한 거예요. 근데 이 남학생이 합창단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디션을 해야 되니까 노래를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넌 여기 와야 된다고. 들어와야 된다고. 소질.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줄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장 영화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겠구나. 뭐 이런 걸 다 상상할 수 있고 그 내용 그대로 가요. 근데 이 스토리를 받쳐주는 게 음악이에요. 그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미셸 사르드. 우리가 뭐 사랑의 열병이나 뭐 주볼 비상 같은 이런 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굉장히 파퓰러한 곡들이거든요. 근데 그 곡들이 이 합창단 선생님이 계속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는 왜 최신곡 안 배우고 맨날 미셸 사르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용필 선생님 노래만 이런 느낌이니까 막 불만을 토로하지만 미셸 사르드는 20세기의 모차르트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 계속 그 노래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저는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전에도 물론 뭐 TV에서 뭐 특집하는 거 뭐 저희 어머니랑도 같이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보면 재밌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를 한 거예요. 마카로니 웨스턴의 뭐 대표작이죠. 맞아요. 그때는 뭐 마카로니 웨스턴 뭐 이런 용어도 잘 모를 때인데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영화 완전 폼생폼사 영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막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보다 이렇게 다 무게 잡고 나와서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TV에서 하는 영화들 그때는 어린 애들이 극장에 지금처럼 자주 갈 수가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TV에서 선생님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또. 저는 모범생이라 잡히러 다니는 일은 안 했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막 몰래 들어가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슴이 떨려서 그런 짓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못했고. 네,
TV에서 하는 이제 모든 영화를 섭렵해서 보면서 저만의 영화 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켜서가 그래요.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뭐 별점 매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야. 그게 다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고 네. 또 음악 FM 채널이 만들어지고 네. 워낙 좋아하던 영화 프로그램을 맡고 네. 이거 완전 신나는 인생인데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또 힘이 들어도 이 부분만 보면이라는 게 무슨 그렇죠.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아무래도 직장인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아나운서 PD들이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뉴스도 하셔야 되고 다른 뭐 몇 개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 한 2-3개 프로그램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사회도 사실은 나가고 오고 하는 그런 이동 시간, 그다음에 가서 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노동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 그 얘기까지 하면 청취자들한테 네. 욕 먹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 얘기는 살짝 근무 시간에 나가서 영화 보고 왔다. 그걸 업무로 네. 쳐준다. 근데 그게 제 일이죠. 세상에 네.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기자들은 더하죠. 하루 종일 3편 막 4편씩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모든 문화 콘텐츠가 그렇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에 가서 무언가를 소화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던 거예요? 네,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놀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래도 나름 즐겁게 삽니다. 신지혜 씨도 힘들답니다. 네.